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컨벡션 라디에이션 얘기를 할 거고요. 컨벡션 플루이드의 미디에이션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것처럼 플루이드는 보통은 리퀴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플루이드가 지나가면서 열원을 전달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유체역학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연력학 수업에서는 안 다뤘어요, 자세히. 다만 그냥 간단하게 면적을 좌변으로 넘기면 요게 힛 플럭스가 된다고 했고, 힛 플럭스, 컨덕션에 의한 힛 플럭스는 두 레저버 사이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거는 컨스턴트 넣어주면 우리가 이꼴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때의 컨스턴트는 힛 컨벡션 코에피션트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거는 레디에이션이었죠.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연력학이 이제 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들을 열 에너지가 존재하에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학문인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이해를 해야 되냐. 다시 얘기하면 여러 연력학에서 특히 에너지 관련된 연력학에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을 제가 교과서 지멘스키 교과서에 있는 비중보다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각 뭐 공과대 그다음에 물리학과, 화학과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에서도 각각 연력학을 배우는데 조금씩 다른 폼으로 배우죠. 우리 에너지공학과에서도 이 에너지 관련된 주요 이슈들 위주로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연력학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일선에서 이 레디에이션을 중요하게 더 지멘스키 교과서보다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 레디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또 우주로 내보내고 이게 원래는 잘 균형이 맞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거 문제를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거의 첫 번째 단계는 세 번째 열 전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레디에이션을 잘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 키르포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갔어요. 업서티비티와 에미시비티, 그러니까 흡수와 방출은 똑같아야 되는데 보다 엄밀하게는 흡수를 할 때 특정 프리퀀시, 특정 각도, 각도는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멘텀, 입사각,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보통 모멘텀을 따질 때는 입사하는 물질의 표면에 법선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각도를 이렇게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특정 입사각 혹은 모멘텀, 프리퀀시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방출하는 것과 같은데 같은 프리퀀시와 모멘텀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거를 물리학에서 통칭해서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요거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블랙바디를 봐야 되는데 블랙바디 이 막스 플랑크가 낸 아이디어는 요런 캐비티 모양은 뭐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그려요. 이렇게 큐빅으로 그리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 이너 월이 모두 미러로 되어 있다. 그렇고 약간의 구멍을 내서 빛을 넣어주게 되면 빛이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퉁퉁퉁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게 되면 들어오는 모든 프리퀀시 혹은 웨이브랭스의 빛이 다 흡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바디로 보는 거죠. 스텔스 전투기 보면은 그 까만색으로 보이죠. 이거는 전자기파를 다 흡수해서 반사되지 못하게 혹은 산란되지 못하게 하는 기체죠. 그래서 탐지가 안 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인공의 아티피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공의 물질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블랙바디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퉁퉁퉁퉁퉁퉁 계속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를 만나면 나오겠죠. 결국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objectivity와 emissivity, 흡수율과 방사율을 같은 키르호프 법칙을 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란 아티피셜 블랙바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플랑크가 이걸 가지고 임페리컬하게 19세기 말에 블랙바디의 온도를 바꿔가면서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파장대별로 나오는 빛의 일레디언스, 방사되는 파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 플랑크 법칙의 수식은 요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수학 어떤 수식이 나오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함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고 했고요.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블럼 세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이미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AI 시대에 이거 수식 유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교수님들보다도 AI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수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고 어떤 물리적 현상을 가리키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수식 이렇게 보면 이 폼이 탁 나온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로렌츠안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고 요거와 시밀러리티를 갖는 폼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거를 직감을 해야 됩니까? 변수에 따라서 분모가 예를 들어서 요 베리어블 전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각론으로 보면 얘 상수, 얘 상수, 블랙바디의 템퍼레처 정해져 있다, 주어져 있다. 그러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게 되는데,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전체 볼츠만 팩터의 텀이 1에 가까워지면 이 전체 텀이 커지지 않습니까? 아이디어하게 무한대까지 커질 텐데 앞에 상수가 붙기 때문에 파이나이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프리퀀시에서 값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 법칙에 따라서 흑체의 온도, 블랙바디의 온도에 따라서 레디에이션 되는 파워를 프리퀀시 혹은 웨이브랭스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어떤 블랙바디 온도가 주어지더라도 항상 레디에이션 파워가 픽이 되는 웨이브랭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요 식이 갖고 있는, 특히 뒤에 있는 텀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선 챕터에서 파티션 펑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주어지는 프로버빌리티 기반에서 어떤 에너지 레벨이 뭐 E1, E2, E3가 있을 때 그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파티션 펑션을 구했을 때 나왔던 폼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떤 블랙바디 온도든 레디에이션이 픽이 되는 웨이브랭스 혹은 프리퀀시가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히 교과서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블랙바디 온도가 높아질수록 레디에이션 되는 파워가 세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레디에이션이 픽이 되는 웨이브랭스 혹은 프리퀀시의 포지션이 블랙바디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은 파장대 혹은 하이어 프리퀀시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함의입니다. 이게 이제 플랑크가 그냥 임피리컬하게 측정한 데이터들이 여기 이제 이런 그래프들과 같았고요. 근데 클래시컬한 시오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플랑크 컨스턴트, 즉 어떤 포톤 혹은 다른 파티클들이 질량을 갖고 있고 걔네가 움직이면서 웨이비 비헤이비어를 보일 때, 웨이브 형태의 거동을 보일 때 그때 에너지가 h누, h의 프리퀀시를 곱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특정 프리퀀시가 갖고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란 뜻이 돼요. 플랑크 컨스턴트가. 그러니까 이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클래시컬 시오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면서 수식이 완성이 되고 실험적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이 이론과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 컨스턴트가 양자역학의 시작으로 얘기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일이고 19세기 이후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인슈타인의 광 에너지, 포톤의 에너지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광양자설,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물질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 다음에 보조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게 보조 아인슈타인의 어큐퍼시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이 20세기 이후에 밝혀졌던 물리학 네 가지를 조합해서도 똑같은 식이 유도가 된다. 이거는 진짜 맞다는 거죠. 진짜 맞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 식을 유도하는 거는 교과서에 보통은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찾은 가장 논리적이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냥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식이 주어지고 블랙바디에서 라디에이션 되는 경향은 이 식을 따른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고 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는 챗GPT가 더 잘하니까 그걸 넘어서 어떤 물리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에 따라서 제가 자세하게 유도 과정을 넣어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피지컬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 제가 추가로 더하고 싶은 거는 블랙바디 템퍼러처가 0이면 라디에이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B 전체가 0에 잘못 썼죠. 블랙바디 템퍼러처가 0에 갈수록 얘도 없다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블랙바디라는 흑체, 블랙바디가 레디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인터널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어떤 시스템이 바디가 인터널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열 에너지거나 기계적인 워크거나 그쵸? 최소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고체라서 어떤 에너지가 기계적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워크는 0이죠.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을 줘서 인터널 에너지를 높였다. 그러면 열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그럼 아까 키루포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흡수된 열만큼 다시 나와야 되죠. 그게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라디에이션이 블랙바디가 온도를 얼마 갖고 있어서 레디에이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열이 들어와서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를 높이고 인터널 에너지를 높인다는 건 특히 고체에서는 그게 뭐였습니까?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었죠.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 우리는 이제 앞선 챕터에서 원자의 위치가 바뀌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형태도만 다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몰레큘로 구성이 된 솔리드라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유닛이 솔리드에서 몰레큘이라면 그 몰레큘 안에서 본딩을 사이에 두고 원자들이 떨리는 그런 모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 그러면 걔가 라디에이션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Q가 들어와서 반딩의 바이브레이션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로부터 라디에이션이 유발되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블랙바디가 중요한 이유.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진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전달되는 거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레디에이션이다. 그래서 이 회색 라인이 플랑크 법칙에 의한 계산 결과이고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측정된 스펙트럼입니다. 사실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요. 지구에서 어느 높이에서 측정하냐 이고 앰모스피어 위에서 측정한 게 이제 노란색. 그러니까 조금 더 세죠. 지표면에서 찍은 거는 조금 빨간색처럼 낮고 플럭추에이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대기에 있는 뭐 수분이라든가 이산화탄소에서 조금 흡수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대개 지표면에서 찍는 라디에이션의 세기가 전체적으로 살짝 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디에이션 전체적으로는 세기가 좀 약하지만 레디에이션 픽의 위치가 다르지는 않죠. 이거는 광원이 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태양의 온도가 대략 6000이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고요.
간혹 학생들에 따라서 어떤 책을 봤더니 5880K던데요. 뭐 5200K던 5300K던데요. 뭐 5300도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6000 셀시어스 디그리죠. 셀시어스 디그리 기준으로. 아, 이거는 그냥 지구의 위도나 경도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략 6000K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명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광 에너지 혹은 입자의 에너지는 대부분 이렇게 양자되어 있습니다. H 누로. 그 다음에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속도 V로 움직일 때는 파동의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웨이브렉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이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파동의 위치와 모멘텀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모멘텀 딱 들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반 물리 때 파의 람다를 알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K 웨이브 벡터 모멘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가 H 플랑크 컨스턴트 혹은 그보다 살짝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앞에 델타가 붙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디파이닝이 안 된다는 수학적 표현이 돼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뭐를 가리키는지 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냥 위치를 고정해 놓고 뭐 요런 파장에 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긴 파장에 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더 짧은 파장에 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면 요 상황에서 이거 말고도 파장이 나는 수많은 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파의 픽이 있고 골이 있죠. 이걸 트라웁이라고 하고, 픽은 픽의 위치만 이렇게 고정을 해놔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파장이 다른 수많은 파의 모든 파장을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멘텀 아는 거죠. 얘는 오케이. 근데 이 파들의 위치는 모르잖아요. 다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모르는 거죠. 반면에 중첩을 다 시켰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는 보강 간섭을 계속 할 거고, 나머지는 상쇄 간섭을 하니까 파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보다 더 델타 펑션 라이크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파의 위치는 특정할 수 있지만 파장은 특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치는 알아요. 근데 얘는 모르는 거죠. 이게 물리적 함입니다. 얘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x, y, g에 대해서 확장을 하면 되고, 델타 x 방향으로,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위치 델타 lx, ly, lj를 다 이너 프로덕트를 추가로 시켜주면 되고, 여기는 큐빅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이 캐비티의 볼륨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톤을 발견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좌변에 있던 V를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그럼 전체 모멘텀 스페이스 혹은 웨이브 벡터니까 K 스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구 공간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구의 최적 부피가 3분의 4 파이 p 큐빅이 되니까 여기 안에서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톤을 발견할 확률을 나눠주게 되면 이 스피리컬한 캐비티, 뭐 광원이 이렇게 점이라고 칩시다. 작은 구 형태의 점. 여기 안에서 이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포톤을 발견할 확률. 다시 얘기해서 그거를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공간으로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포톤의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걸 캐피탈 N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여기에 디제너러시 팩터 2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포톤의 경우에. 디제너러시가 물리학이나 혹은 기타 이공학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예요. 디제너러시 딱 이렇게 그냥 사전적인 용어는 분리되다, 뭐 나누다 이런 뜻인데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가 바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같은 에너지인데 상태만 다른 겁니다. 보통은 사실 보통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수준에서는 되게 에너지 하나당 하나의 상태만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닌 경우도 여러분들 이미 배우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파울리 익스클루시브 시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 이렇게 있으면 같은 에너지지만 서로 다른 스핀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퀀타이즈된 에너지 레벨을 갖는 그 파동식을 이렇게 푸는 거가 되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파티클 개념이 있고 반입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제너러시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물리학에서 좀 있습니다. 아무튼 포톤의 경우에는 2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자기 파동,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서 EM 웨이브로 빛을 부르죠. 그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우리가 폴라라이제이션 이렇게 부르고 이거를 국문으로 평광 이렇게 불러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반 물리에서 당연히 다루는 거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평광을 수직과 수평인 리니어 평광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광을 이렇게 리니어인 평광도 있고 서큘러인 평광도 있는데 서큘러 평광은 이 리니어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리니어 두 개를 합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가 벡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성형 평광이잖아요. 근데 요 두 중첩시킬 파 이거를 뭐 푸사이 1, 푸사이 2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페이지를 달리 주게 되면 평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평광은 성형평광 직교하는 두 개의 성형평광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두 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파장이 평광이 다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같은데 상태가 다른 거 나옵니다. 그래서 디제너러시 팩터 2를 곱해주게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스페리컬 캐비티 안에서 특정 모멘텀 구간을 갖는 포톤을 발견할 확률. 그때 스테이트가 이제 두 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방금 이렇게 구한 거고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피리컬 캐비티에서 나오는데 옴니 디렉셔널하게 라디에이션이 되는데 이때 특정한 앵글로 나오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서 특정 앵글로 나오는 거. 그러면 스테라디안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이게 라디안은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게 컨스턴트다. 이걸 라디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완벽한 원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원은 2차원이잖아요. 이걸 3차원으로 확장한 9에서 똑같이 요 반지름 R, 레디우스, 반지름을 영어로 레디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A over R 스퀘어도 항상 컨스턴트이며 완벽한 9. 이게 유클리드학에 나오는 완벽한 9의 조건이고 이거를 이번에는 오메가를 써서 스테라디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테라디안. 그 스테라디안은 4파이, 라디안은 2파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스테라디안으로 나오는 요거당 포톤, 그러니까 기본 솔리드 앵글당 포톤의 수. 그러면 앞선 구한 요 식에다가 스테라디안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네요. 특정 모멘텀 구간을 갖는 요 포톤, 스테라디움으로 나오는 포톤의 개수. 자, 그러면 우리는 플랑크 법칙에 의해서 프리퀀시 구간별로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흑초 온도에 따라서 웨이브랭스 혹은 프리퀀시 구간당 레디언스가 얼마 나오는지 보고 싶고, 뭐 대략 뭐 흑초 온도에 따라서 보즈, 아인슈타인, 어키퍼시에 따라서 이런 스펙트럼을 가질 텐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다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 레인지 당 포톤을 알아야 되니까, 포톤의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앞서 구한 스테라디안 당 나오는 포톤의 개수에서 프리퀀시로 데리베이션을 미분을 치면 되죠. 그러면 특정 모멘텀 구간당, 특정 프리퀀시 구간당 스테라디안 당 나오는 포톤의 개수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들 포톤 개수 n이 갖는 에너지는 포통당 갖는 에너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열 에너지 하에서 얼마나 얘네들을 발견할 거냐, 이거는 뭘로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보즈 아인슈타인 관계식, 이거를 보즈 아인슈타인 어키파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온도 혹은 어떠한 형태이든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 에너지를 갖는 스테이트를 발견할 확률. 대개 연력학에서는 열 에너지만 보통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케미컬 포텐셜을 다뤄야 된다고 했고, 케미컬 포텐셜과 이 열 에너지는 서로 반대 부호를 갖는다는 것은 컴피티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쟁하는 관계다. 예. 그래서 열 에너지는 어떤 입자를 랜덤하게 움직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포텐셜인 반면에, 케미컬 포텐셜은 뭐 예를 들어서 물 분자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는 하이드로젠 번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랜덤하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잡아주려고 하겠죠.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 근데 포톤의 경우에는 얘 없어요. 예. 열 에너지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포톤이 이렇게 슝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이저 쇼 같은 거 보면 쭉 직진성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엔트로피가 없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엔트로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요 텀이 딱 특정 값에서 최대가 되게 하는 텀, 보즈 아인슈타인 어케파시, 어떤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걔를 발견할 확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세 개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스테라디안당, 솔리드 앵글당 나오는 레디언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 절대 외우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물리적 함의가 갖고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유닛 볼륨을 할 거면 아까 스테라디안당 보려고 해서 포파이를 나눠줬잖아요. 포파이를 다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열화성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플랑크 법칙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걸 이제 스펙트럼당 컬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레디에이션 되는 양을 탁 측정을 해서 우리가 표면에 온도계를 꽂지 않더라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럼 이제 앞서서 이 챕터 설명을 시작할 때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디에이션, 왜 우리도 레디에이션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몸도, 우리 몸,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금 빛을 다 내뿜고 있습니다. 내뿜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까 그 플랑크 법칙 수식에 있었던 페이지처럼 가볼까요, 별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310K 정도라고 보면 온도가, 주로 파장대, 내뿜는 그 파장대가 어떻게 됩니까?
한 5마이크로에서 파장 기준으로 한 15에서 20마이크로미터대에서 최대가 나와요.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중적외선 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낸다고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빛을 내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연력학적으로 힛 엔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출하고 있는 거죠. 레디에이션 되는 형태로. 레디에이션이 되는 근원이 뭐냐?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록에는 몰레큘러 포노닉 바이브레이션 뭐 이렇게 써놨는데, 반딩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이제 커밸런트 반딩이죠. 펀더멘탈 포스라고 제가 강조했던 반델바스 포스, 하이드로젠 반딩, 아이오닉 인터랙션, 디플리션 포스 이런 것들은 넌 커밸런트 반딩이고, 지금 커밸런트 반딩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금 가운데 옐로우 머리 이제 카본 C가 될 거고, 블루이시 볼 4개가 연결된 형태죠. 이거는 좌우로 있는 거고, 얘는 스크린이 나오는 방향, 스크린 기준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어요. 보통 카본은 테트라 밸런스라고 해서 최외곽전자가 4개가 있죠. 그러니까 반딩을 4개 가질 수 있고, 이걸 테트라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H와 C는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 비대칭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대칭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좌우 밴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트위스팅, 웨깅, 뭐 락킹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본딩의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상태면 테트라 밸런스이기 때문에 등방성을 갖게 되고 전자부포가 균일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거는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해서 이게 다 앙상블해서 에버리지 아웃 돼가지고 아이소트로픽하게 보이는 거지만, 특정 시간 기준에서는 이들 같은 비등방성을 갖는 전자분포가 있을 수 있다. 디스트리뷰션 오브 일렉트론이 넌 이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쏠릴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러면 폴이 형성이 되고, 폴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맥스웰 제 첫 번째 이퀘이션에 의해서 레디에이션을 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파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복사를 하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게 하는. 이거는 뭐예요? 주변에 열이 들어가서 인터널 에너지 올리고, 이때 Q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얼마만큼의 인터널 에너지를, 같은 Q를 주더라도 얼마만큼의 인터널 에너지가 올라가냐? 이거는 물질마다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앞선 챕터에서 솔리드에서 열을 저장하는 게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에 의했고, 그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에서 프리퀀시별로 로렌치안 하모닉 오실레이션 레저넌스 컨디션에 의해서 특정 프리퀀시를 갖는 열이 들어가면 더 많은 열이 저장이 될 수 있다. 더 많이 떨리고. 그게 레저넌스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물질마다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로 정량합니까? 히 캐패시티였죠. 아무튼 Q가 들어가서 인터넷 에너지 올려서 인터넷 에너지 올린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오실레이션이 일으키게 되면 전자부포가 비등방적으로 돼서 템포럴하게 이렇게 폴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물론 NaCl 같은 소금 같은 경우에는 퍼머넌트하게 아이오나이즈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이폴이 그냥 퍼머넌트하게 있는 거고, 아이온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처럼 템포럴하게 다이폴을 형성할 수가 있고, 떨리니까 이 필드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건데, 이게 라디에이션인 거예요. 자, T가 높을수록 왜 더 큰 라디에이션이 나오냐? 더 큰 Q가 들어가고 더 세게 떨리게 하니까 다이폴이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또 하나, 높은 열이 들어가서 T를 높일수록 짧은 파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런 떨린 오브실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이 더 짧은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떨리는 거 아닙니까? 떨리는, 한 번 떨릴 때 한 번 파가 나와. 그러니까 더 자주 떨리면은 더 자주 파가 나오니까 파와 파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그러면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딩별로 주로 에미션하는 파장대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은 주로 중적외선, 적외선은 영어로 infrared,
그래서 보통 IR로 표현을 하고, 가시광 근처는 니어 인프라레드에 대해서 NIR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파장대역은 중적외선에서 미드 IR 이렇게 해요. 요거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 그냥 IR 혹은 파 IR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물질의 반딩에 따라서 에미션하는, 방사하는 파장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열 에너지가 주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인터널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했죠. 예, 그러면 떨리는 정도, 프리퀀시 달라지게 되고 나오는 파도 파장이 약간 달라지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바이브레이션, 몰레큘러 반딩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파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맥스웰 첫 번째 이퀘이션이었죠.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친구가 물어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발산 그냥 있으면 그레디언트입니다. 물리적 함의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그러니까 캘큘러스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배웠을 건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스칼라 필드, 벡터 필드 이런 개념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스칼라 필드부터 잠깐 언급을 할까요? 뭐 그리드를 공간에 이렇게 치면 이 그리드 안에서 뭐 우리가 스칼라 값을 넣는다고 칩시다. 뭐 3, 2, 2, 2, 2, 2, 2, 2, 아이고 2, 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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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스칼라라면 그냥 누메리컬 밸류가 그냥 숫자잖아요. 방향성을 안 갖는데 이렇게 공간적으로 누메리컬 밸류 스칼라 값이 분포를 갖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필드라는 표현을 붙여서 스칼라 필드 합니다.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누메리컬 밸류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포텐셜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필드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벡터 필드는 뭐냐면 벡터인데 벡터가 또 공간적으로 분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고기압, 저기압 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하는 건데, 벡터의 뭐 크기가 바뀔 수가 있고 이쪽으로 할수록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가 커지고 있죠. 근데 벡터는 매그니튜드만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그니튜드는 똑같은데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벡터가 또 다르다. 그게 방향이든 매그니튜드든 다르면 얘도 이제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레디언트에 뭐 벡터 이렇게 붙이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스칼라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벡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이 벡터가 3차 공간 내에 어떻게 바뀌는지 누메리컬하게 그냥 스칼라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특정 값이 나오고 뭐 이렇게 바뀌는 특정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필드를 표현을 하는 건데, 얘는 그럼 뭐냐? 다이버전스? 뭐지? 이렇게 쓰고 보통 이렇게 쓰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교수님 책에 따라 이렇게 쓰는데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적분형으로 쓰냐, 뭐 미분형으로 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버전스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요 값이 주어지면 얘는 이제 처지라고 했어요. 뭐 Na 소금 NaCl인데 Na는 1 플러스, 소듐은 1 플러스, 이거 클로라이드 Cl은 1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면 플러스 1이에요. Mg는 아이오는 이렇게 쓰죠. 이 얘기는 얘는 2 플러스이고 Cl은 1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때는 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있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함의하는 건 뭐예요? 플러스가 있으면은 새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2라는 벡터가. 마이너스면은 들어간다는 뜻이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폴이 두 개다고 해서 다이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얘 나온 거는 그대로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온 것 또 일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노드가 두 개 보입니다. 지금 밑에 거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그러니까 전자기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사실 요거를 이제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아우터 프로덕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곱하기 아우터 프로덕트 컬이라고 불러죠. 이거는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미적분학에서 많이 배우는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뭐 컬 이런 게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기하학입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은 이건 이공학 전공에 상관없이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물질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뭐 에미시비티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 적분한 총 라디에이션 값은 우리 이제 지멘스키 책에 나오는 겁니다. 블랙바디의 라디에이션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에 컨스턴트, 요 시그마를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불러요. 하면 이꼴로 되는 거죠. 우리 시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해 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연력학 교과서에 딱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고 라디에이션은 T의 4승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우고 말 거냐? 그러면 또 공부가 좀 어렵죠. 근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라디에이션의 근원이 뭐냐? 또 이제 반복을 하죠. 설명을. 휴. 그래서 0K에서는 바이브레이션 하나도 없다.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열 에너지가 빵이기 때문에, 인터넷 에너지가 빵이기 때문에. 그럼 몰레큘러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 없죠. 라디에이션도 없습니다. 이게 볼츠만 컨스턴트 나오고 나서 이제 플랑크 법칙이 나오고 나서 플랑크 법칙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양자 세계를 열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연력학의 그 18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됐던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보면 또 완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T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라디에이션이 없는 거죠. 라디에이션이 없다. 인터넷 에너지가 없다. T가 없다. 라디에이션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T가 없다. 그럼 인터넷 에너지가 없다. 외부에서 Q가 안 들어왔으니까 워크는 없고, 그죠? 근데 0K에서 온도를 높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Q를 줬다. Q를 줬으니까 인터넷 에너지 높였다. 인터넷 에너지는 펑션 오브 T로 우리가 대변될 수 있다. 이게 그럼 실체가 뭐냐? 솔리드에서 열을 저장하는 거 포노닉 바이브레이션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거다. 흔들리면서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맥스웰 이퀘이션도 사실 1800년 후반에 다 밝혀지거든요. 19세기 말에. 이게 다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이든 퍼머넌트든 다이폴이 형성이 되고 그게 열 에너지에서 떨리면서 새로운 전자기파를 나오게 되고 그게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파의 세기와 그러니까 라디에이션의 세기와 그들이 위치하는 파장대역이 다 상관관계를 갖고 그래서 연력학이 굉장히 개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식만 딱 보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근데 하나하나 개념들을 곱씹어 보면 이렇게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다 가지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학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식을 유도하는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잘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네. 블랙바디라는 포인트에서 라디에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 포인트당 단위 부피당 인터널 에너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U를 가지고 미분을 치면은 P 나오는데 이게 식은 그냥 산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P가 1 over 3 단위 부피당 인터널 에너지 요거는 다음 장에 배웁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다음 장에 배우는데 요럴 때가 있고요. 요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에서 나오는 걸 보냐, 그러니까 라디안에서 나오는 걸 보냐, 스테라디안에서 나오는 걸 보냐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마다 살짝은 다르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 다음 장에 배우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얘를 넣고 식을 전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에서 인테그레이션을 쭉 하면은 레디에이션 되는 파워가 t의 4승에 비례하다. 이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주 뭐 간혹 이렇게 그냥 식을 이렇게 유도하나 보나 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단위 부피당 인터널 에너지를 가지고 식을 유도하는지 그 물리적 함의를 생각해야죠. 계속 얘기했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부생 수준에서의 레디에이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왜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나는지 연력학 관점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대학원 레벨에서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태양광은 이렇게 이제 방향성 있게 오고, 라디에이션 우리가 이제 방사할 때는 이렇게 모든 등방성을 갖두면서 우주로 방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방향이 다르게 되고 관련된 엔트로피가 조금 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이거는 대학원 레벨에서 훨씬 더 깊게 이해하려면 한 발 더 나아가기는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뭐 옵티컬 애텐듀 뭐 개념이 들어가고 이런 엔트로피적인 요소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학부생 수준에서는 우리 고대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